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체중이 늘고 또 코로나 블루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했던 일상생활을 다 못하게 되니까 일상을 잃어버린 내가 정말 어느 카페 가서 커피 마셨던 기억, 그죠? 또 어디 여행 갔던 기억, 이런 일상들을 못하게 되면서 오는 어떤 뭐라 그럴까, 좌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제 코로나 레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그래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개인 위생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이 생기고 건강 염려증까지도 오고 있는데 사실 정서적인 부분 또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 정신 건강이 얼마나 정말 나빠졌는가 실제로 저도 체험을 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우울하거나 공황장애, 분노 조절, 부부 갈등 이런 자녀들 스트레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그 받는 외출을 못 하는 거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아이들은 활동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 성인이 아니에요. 가장 취약한 계층은 소아청소년 계층이 가장 취약해요. 밖에 외출을 못 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아마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지금 어머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집에서 뭘 어떤 놀이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놀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원 보내면 엄마가 쉴 시간이 있었는데 쉴 시간이 엄마가 없고 밥도 학교에서 먹었었는데 이제는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해줘야 되니까 30대 여성의 그 우울증 빈도가 제일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가 굉장히 힘들다. 또는 경력직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회사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새로 신입사원을 안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가장 타격을 겪는 게 여자 직원들이 타격이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취업이나 취업이 어렵다라는 거. 실제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코로나가 항상 극성인 2020년도에 150만 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죠. 조사를 해봤더니 행복 감소가 가장 컸던 층이 바로 여성, 젊은 층, 그다음에 상위 계층,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 왜냐하면 아무래도 더 뭔가 더 누려야 되는데 빈부 격차가 없이 다 똑같이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더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좋다는 게 아니라 이왕 우리에게 와서 1년 동안 같이 살게 됐고 뭐 의사들은 사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몇 년간은 우리가 계속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대비할 마음은 더불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함께 장기화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지켜야 될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선하신 의도를 갖고 계실 것이다. 교회가 교인이 모이고 뭐 목사님과 마주하고 성도들이 뜨거운 예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성도들이 그런 프로그램 없이도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너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느냐? 너가 죽고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느냐라는 것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삼으면 이것도 위기가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자.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디지털 세계에서는 온라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설교와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복된 세상이에요. 자, 코로나 이전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원장님 옛날로 우리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거 언제 끝나요? 이거 언제 끝나요? 이게 요즘에 인사예요. 이게 끝이 나야만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안 끝나는 것 같고 절대 끝나지 않은 정말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 거죠. 백신이 나왔다 그러는데도 안 나왔다 이런 뉴스만 접해도 막 화가 나고 내가 저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는구나. 근데 행복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같은 코로나여도 겪어내는 분들이 다 달라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뭐 사람 안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쓸데없이 술자리 안 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교회에 미운 사람 있는데 안 보니까 좋더라고요. 마스크 속에 사람들 표정 때문에 되게 예민해졌었는데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뭐 화장품 안 사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또 긍정적으로 또 이런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또 그 사람의 정신 건강에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이라면 뭐 어린 청소년들 우리가 안 좋다고 그랬죠. 또 특히 영유아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한참 엄마 표정을 보고 사람들 표정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이러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시기거든요. 언어성도 그렇고. 근데 뭐 마스크 쓰기가 잘 들리지도 않고 엄마의 입모양도 잘 볼 수가 없고 밖에서 아이들과 같이 막 뛰어놀지도 못하고 하니까 정말 이것은 앞으로의 그 어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그런 거는 잘 모르셨죠. 그냥 애들이 혼자 지루해하면 그냥 스마트폰 주면서 유튜브나 전자오락 게임해라 이러고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원장님이 자꾸 노력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건강한 생활 방식과 건강한 사고 방식과 낙천적인 성격이 참 중요하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불행하다면 또 불안하다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불안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다든지, 그렇죠? 확진자가 회사에서 나왔다든지 하면 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지시겠죠. 생활 습관은 마찬가지예요. 재택근무한다고 막 밤에 일하시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애들도 마찬가지 학교 안 간다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야말로 정신 건강의 가장 기본이다. 자, 두 번째는 왜 코로나 때문에 좋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람들 안 만나서. 원장님 저는 약속 장소 안 가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내향성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향형. 그래서 융이 외향형과 내향형 두 가지를 나눴죠. 외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에너지를 빼앗기는 유형이 있고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형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성향을 갖고 계신 타고난 기질인 것이지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편해졌다고 나 너무 그 무슨 뭐라고 그러죠? 그 사회에 그냥 적응 못하는 부적응자인가 봐 이러실 필요도 없고 내 성향을 이번 기회에 아시면 돼요. 저 역시도 약간 내향형이에요. 그럼 다들 놀래요. 원장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밝고 뭐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니까 근데 사실 일 때문에 발달된 것이지 혼자 조용히 집에 있는 시간 굉장히 선호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냥 책 보고 조용히 혼자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지 뭐 이렇게 나와서 막 강의하고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이런 것이 사실 체질은 아니에요.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하고 이제 안 지내는 건 그렇지만 그럼 가족 관계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참 희한한 보고가 있는데요. 제가 방송 때문에 이제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부부 싸움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적게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이혼율은 우리나라만 감소했어요. 서구 사회는 이혼율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혀 터치가 없었다가 한 공간에 있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애들도 다 같은 방에서 자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근데 우리나라만 이혼율이 감소. 그래서 참 저도 아직은 아직은 감소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시댁이 안 가서 왜냐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혼율은 자기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어떤 시댁 스트레스 또는 친정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가족에게 분리되지 않아서 그 원가정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영향이 많이 미쳐지기 때문에 지금 벌써 뵙지 않은 지 한 1년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봤고 아니면 우리나라 분들은 위기 상황에는 뭉쳐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 뭉쳐요. 가족이. IMF 때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초기는 뭉치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희미해지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데 여지껏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뭉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이 줄었던 것이 아닐까. 자,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이 얘기 이제 귀 따갑게 들으셨죠? 저는 사실 심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정신과 용어에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이렇게 귀 따갑게 들리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얘기하면 너무 잘 알아들으세요. 감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 거리두기도 요번에 연습할 수 있겠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 사람이 받았던 스트레스, 상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정도 내가 혼자 있는 시간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것이 자기 조절 능력이거든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마스크 벗어버리고 싶다 해서 막 벗고 막 혼자 나갈 수도 없고 혼자 검역 안 할 수 없잖아요. 방역 안 할 수 없고 그런 어떤 조절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제일 힘든 건데 내가 사람 만나는 거는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코로나라는 핑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심리적 거리두기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서 네 번째. 코로나 때문에 저 신앙이 떨어졌어요. 신앙심이 정말 없어졌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내 영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꼭 이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해라. 아니면 가정 예배. 사실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기 얼마나 쑥스러웠어요. 처음에 오글거리고 나부터가. 자녀들이 뭐 하기 싫다고 그러지만 나부터가. 근데 사실은 부모가 이제 주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못 나가고 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패턴이 집에서 안착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을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아서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성도 간의 교제는 있어야 되니까 온라인 모임이나 이런 건 다 하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상대방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민하고 상처를 또 잘 받는 편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번에는 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당이나 시간, 장소 이런 것을 떠나서 내 안에 그 예배가 정말 홀로 있는 예배가 정말 회복되는 그런 시기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출장 가고 뭐 맨날 미팅하고 뭐 조찬 모임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다 돌아간대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격식 겉으로 치중했었던 거죠. 외형에. 근데 이제 좀 더 실속 있게 내실을 다지자. 그래서 바로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좀 버리자.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코로나여서 정말 화난다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여서 저분 참 어렵겠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무난 인사를 드려야겠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이 됐던 청년이 됐던 혼자 사는 친구들은 참 어려움 많겠죠. 또 나의 어떤 생각의 견고한 틀들을 좀 버려야 돼요. 저는 코로나가 그런 거에 직격탄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그런 남의 입장에 서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힘든데도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있구나. 나를 칭찬해주는 내 모습.
스스로 위로해주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의학에서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다음 주 강의가 이제 이건데 마음 챙김의 가장 쉬운 방법 자기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렇게 심리적 거리두기도 배우고 또 자기 틀 안에서 좀 벗어나서 코로나라는 거에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나 또 기존의 나의 가치체계 어떤 것을 깨트리길 원하시나 그렇죠? 우리 내면의 어떤 실속 또 우리 내면을 점검하는 그런 시기로 삼는다면 현명한 코로나 시대에 더불어 살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연과 함께하는 고민 톡톡 시간. 오늘도 정진 코치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 정진입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또 강의 또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도 줄고 그래, 제 직접 진짜 저 만나는 직업인데 사람도 못 만나고 정말 좀 그러시구나.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제일 당황스러웠던 거는 정말 예배를 참석해서 못 드린다는 거. 그 정말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은데요. 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왔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사회생활을 경험 중인 24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사람들과의 갈등 없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양보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또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니 어쩔 수 없이 상사와의 갈등이 생기고 또 싫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상사의 한마디가 저한테는 내가 정말 돈을 받고 일할 자격이 있을까? 나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할 뿐더러 제 스스로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한 번은 퇴근 후에 상사에게서 걸려온 왜 이렇게 일을 했냐는 전화 한 통에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져서 그냥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직장 생활에서 이런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해서 혼자 욕하고 분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상사의 비난에 대한 저의 감정과 반응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정말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 중에서 정말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사를 피해서 다른 회사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상사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가는 훈련 중에 하나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사실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인관계 사회생활이잖아요. 사실 일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하고 누구랑 일하고 싶겠어요? 같이 있기 쉬운 사람. 그러니까 잘 지내는 사람이 사실은 회사에서 더 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사고 방식에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돈 못 벌고 저기 한심한 놈이다. 한 번 혼났으니 나는 인법적으로 나는 회사에서 능력 없는 애로 평가받았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면에 어떤 초자가 강한데 우리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수꾼이 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이거 못했어. 너 왜 이거 상사가 이러니까 너한테 혼내. 이런 식으로 지적질을 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초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초자는 결국은 부모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더 진행해 보면 엄격하신 부모님, 칭찬에 인색했던 부모님이 반드시 그 백그라운드에 아니면 칭찬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늘 결핍. 그래서 완벽한 부모와 뭐 완벽한 육아는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번 전화 온 걸로
고통이라는 거는 없으면 배우는 도 없는 건데 사실 그 요즘 청년들 상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요 누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맨날 좋아요여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가 없으면 근데 사실은 좋아요 순간은 1%도 안 돼요. 우리 생활에. 나머지 99%는 안 좋아요거든요. 아니면 그냥 지루한 어떤 훈련의 연속, 인내의 시간들, 지루한 일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모든 일상이 다 좋아요야만 한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점점 진통제를 찾는다, 사람들이. 약간의 고통과 약간의 싫은 얘기도 못 듣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 있을까? 우리 왜 겨울철에 밖에 나갔다 와서 너무 추운데 이불 속에 싹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따끈하게 전기장판 위에. 그런 행복이 과연 추위라는 고통이 없으면 있나? 내가 회사 생활에서 일도 치이고 저일도 치인 다음에 나중에 승진을 했을 때 그 기쁨은 마치 전기장판 속에 들어가는 기쁨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본인 잘못이 아니다.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다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좀 알면 좋겠고요. 좀 혼나면 어떠냐. 좀 그리고 내가 월급 받을 만큼 일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출근하면 월급 나오는 거예요. 알바도 나오는데 가서 그렇죠? 내가 그 시간에 거기서 그런 정도의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좀 자존감을 높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늘 내가 뭔가 부족하다. 더 예배를 드려야 돼. 새벽 기도를 안 가서 나를 벌 주시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세요. 그게 이성적으로는 알아도 심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왜? 엄격한 초자는 결국은 엄격하신 하나님상을 갖고 있어요. 부모를 투사하기 때문에. 나의 권위의 대상인 어떤 모습을 하나님에게도 투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닌데 근데 새벽기도 하나 왔다. 그럼 나 상 하나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하나 잘못 새벽기도 하루 빠졌다. 그럼 너는 오늘 벌. 이게 아니거든요.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데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익숙한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에서 그 성공하려면 한 10년의 세월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코치님한테도 자신감을 가져라. 코치 활동한 지 10년이 넘고 이제 20년이다. 너무 겸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그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직장 생활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원장님 말씀 아까 들으면서 그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의 법칙. 그러니까 4명이 모이면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꼭 있다. 근데 만약에 4명 안에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나야. 그건 나였습니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확률적으로 예. 항상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냐 어디 가나.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제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이제 항상 교회 생활하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교사셨고 이렇게 막 거친 환경에서 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DTS라고 예수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럼 거기 가면 이제 하루 종일 사람을 격려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불러주고. 형제님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이러 듣다가 바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군대가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 막 구타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다 형제 자매를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저 자신도 처음엔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도 상대를 욕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사회 초년생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건 끝날 문제다. 그러니까 다 적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다들 힘들어하세요. 내가 쓸모가 있을까? 또 나름 귀하게 큰 다 자녀들인데 회사만 왔더니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내가 또 위에 맨날 혼나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적응을 하고 나서는 1년 뒤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도 좀 잘하게 되고 대부분은 이렇게 끝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커리어 이동이 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질적으로
내가 혼자 있을 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딱 직장이 항상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고 막 뭘 판매해야 되고 막 이런 분들 너무 힘든 거죠. 그게 힘을 다 빼고 뭐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 계속 문서 업무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적응하시고 좀 같은 부서에서도 또 이동을 한다든지 행정 쪽으로나 아니면 홍보 쪽으로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저는 좀 도망칠 때는 도망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아픈 상황인데 내가 실패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회사 그만두면 내가 실패자야. 나는 끝나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심각한 경우인데도 그만 못 두다가 나중에 정말 뭐랄까요? 안 좋은 생각까지도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이 최악의 봤어요. 상태가 될 때까지. 그 최악의 상태로 자기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 되는데 사실 이 직장을 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도망갈 때는 정말 자신이 아프고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좀 더 그냥 도망갈 수 있다. 도망가야 될 땐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좀 본인 돌보고 좀 직장을 저는 이제 좀 옮겨가는 것을 이제 좀 뭐 실패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도 좀 더 발견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는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도 계속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시고 조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좀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접어들었고 부모님은 환갑이 다가오지만 저는 아직도 일자리는커녕 알바 구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작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취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취업 준비가 쉽지 않았어요. 저희와 가치관, 세대가 다른 부모님과는 잦은 마찰이 있습니다.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저와 의견 충돌도 잦고 이제 설득은커녕 대화도 안 통하는 그런 벽이 느껴집니다. 의견 충돌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이 주변의 성공 사례만 듣고 저에게 그걸 강요합니다. 부모님 환갑 전에 취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갈등은 맨날 깊어만 가고 꿈자리도 찔리는 꿈, 내가 죽는 꿈 이런 것만 꿉니다. 자살도 용기가 필요한 거다 느끼는데 인생 그냥 로그아웃하고 싶은 기분이네요. 원장님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그런 분의 사연인데요.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리셋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컴퓨터를 그냥 바로 껐다 키잖아요. 리셋. 재부팅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하고 그냥 컴퓨터 끄고 다시 키고 싶은 청년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약간 시련이 오거나 이렇게 힘들 때 그냥 꺼버리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사실 그 게임 세대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게임을. 이거 다 망쳤다 이번 거는. 그래서 왜 이생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 청년들의 신조어를 제가 가끔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이러는데 원장님 네이버 찾아보세요 이래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신조어에는 아이들의 사고와 현재 상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바꿔치울 수 없는 거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이제 이 친구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신과의 진단명에 비자살성 자해라는 말이 새로 생겼습니다. 진단명이. 뭐냐면 정말 죽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나를 고통을 주거나 뭔가 도망가고 싶어서 나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들이에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손목 긋기라든지. 근데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끔찍한 행동인 거예요. 요즘은 그냥 너 한번 해봤니?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일을 발견하면 너무 놀래서 정말 난리를 치거나 아이를 혼내거나 심각하게 그거를 물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아이는 힘들다는 외침이니까. 근데 그걸 너무 혼내는 거. 네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런 생명을 해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는 힘든 것도 힘든데 부모가 화를 내면서 자기한테 오히려 공감보다는 비난을 하거나 자꾸 책망을 주니까 아이들이 더 힘들고 더 숨어 지내고 힘든 거를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할 곳이 사실은 뭐 게임하면서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뭐 운 좋게 코치님이나 뭐 병원을 찾아오는 자기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찾아와요.
예전에는 부모가 끌고 왔는데 요즘은 본인들이 찾아와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30대에 들어서서 성인 자녀의 입장인 거잖아요.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자신의 이런 상황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또 사회가 코로나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 이제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 발등이 너무 심해서 뭐 그냥 분노 폭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경찰에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되는 그런 정도는 반드시 제3의 3자의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됩니다. 심각한 정도이니까요. 또는 심리적 거리두기나 물리적 거리두기를 떠나서 분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 와서 그래요. 정말 제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집에서 저렇게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 근데 사실 부모가 제 앞에서 얘기할 정도면 아이에게도 화났을 때 말을 하거나 최대한 안 한다고 했어도 그런 눈빛과 그런 제가 비언어적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비언어적 행동이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받아주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한다든지 부모 입장에서도 다른 집 애들은 다 저렇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넌 안 해준 게 없는데 왜 그러냐. 저한테 와서도 얘기해요. 유학까지 보냈는데 왜 그런 거냐. 그래서 비교와 어떤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이 자녀를 더 노하게 만들 수 있다.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노하게 만들지 마라 였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기억과 정말 약간의 남아있는 소망마저도 발로 밟는 행동이다. 참 있는 그대로 봐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떤 부모가 오면 그 부모의 답답함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딱 손을 잡으면서 그래요. 2가지 자녀가 있다. 하나는 잘난 자녀. 걔는 내 옆에 없어요. 너무 잘나서 맨날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일하거나 그렇죠? 조금 부족한 자녀가 있다. 그럼 부족한 자녀는 그래도 집에 있다. 그러면서 나하고 친밀한 대화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등산도 같이 간다. 얘가 좋은 거고 얘가 나쁜 건 아니다. 각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모가 좀 바라봐주자. 코치님도 참 청년 상담 많이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청년들 대하면서 청년분들이 이렇게 실망과 분노, 뭐 자책, 뭐 여러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예를 들자면 대학만 가면 맞아요. 될 줄 알았는데, 뭐 대학 가서 학점을 잘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자격증을 제일 많이 나오는 자격증을 많이 쌓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지면서. 그런데 또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또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뭐 맛있는 집에 가고 또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만 올리는 그렇죠. 건데 그건 보면서 서로 다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고민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아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도 뭐 오랫동안 사실 취업의 문제로 힘들어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계속 본인이 좀 잘하고 재밌어하는 영역보다는 이제 이 친구도 부모님이 요구하는 사회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좀 오랫동안 도전을 했던 친구예요. 예를 들자면 교사에 도전을 했었고요. 그다음엔 이제 공무원에 도전했고, 그다음에 또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제 시험 위주의 그 골방에 갇혀가지고 시험만 준비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친구는 좀 사람도 좋아하고 막 만나야 되고 막 이래야지 힘이 나는 친구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안 나오고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책밖에는 안 남은 겁니다. 나는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취감도 없어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혼 약속한 이제 그 자매하고도 헤어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정말 막 바닥을 간 거죠. 내 인생 진짜 망했구나. 그리고 시간만 오래 흘렀고요. 나이도 먹었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막 취업해서 이제 뭐 결혼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뭐 했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심리 상담을 좀 추천하고 또 그 이후에 심리 상담 받으면서 이제 코칭도 하게 됐어요. 그룹 코칭을.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해주고 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런 시간이 그렇죠. 없었는데 시간이 없었죠. 왜냐면 시험 준비하느라고. 시험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 맨날 외우기만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이제
이제 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생각 안 했던 뭐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아르바이트도 조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같이 그룹 코칭을 했던 분이 이제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알바를 찾는다는 걸 알면서 가서 이제 판매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판매를 좀 잘하네. 그러니까 워낙 또 잘합니다. 또 막 뭐 키도 훤칠하고 뭐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한 기업의 그 판매직에 이제 도전을 해서 이제 작년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데 취업을 하고 이제 본인도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아까 사연처럼 한 3개월을 정말 내가 뭐 너무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막 카톡도 오고. 근데 지금은 적응해가지고 제가 엊그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통화에서 이젠 좀 적응할 만하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사회생활 처음이라서 뭐 힘든 것도 많지만 그래서 조금씩은 재미가 생겨나고 자신감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다음을 또 생각하자. 항상 유튜브를 만들고 싶어 했고 뭐 이랬던 친구여서 우리가 한번 그런 재밌는 것들도 뭔가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껴보자.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분이 앉아서 시험 공부만 몇 년을 했으니 참 그 끈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거죠. 거기서도 이제 적응도 또 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진짜 자책밖에 안 남은 거니까. 그래서 참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 사회 전체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작은 성취감, 작은 재미들 이렇게 찾으셔서 조금 힘을 내셨으면 일단은 그리고 좀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좀 자기 마음도 좀 이야기하고 좀 너무 힘들 경우에는 또 심리 상담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좀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스스로 허우적거리고만 있으니까. 근데 부모님하고는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인 거니까. 근데 이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뭐랄까 또 자책으로 가는 거죠. 나는 이거밖에 안 돼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병원 가면은 뭐 다쳐서 병원 가는데 내가 자책하면서 가지 않는 것처럼 그냥 상담도 그냥 좀 내가 그냥 아프구나 그렇게 좀 그렇게 받으시면 그러니까요. 어떨까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면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도움을 받아도 좋아질 수 있을까? 과연 도움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한심한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이제 가는 거죠. 참 코치님이 그 우울한 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비슷한 사람들하고 그룹 치료를 하게 하면서 그룹 간에 서로 또 피드백을 너도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구나. 네네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룹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 효과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꿈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설정해야 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표까지 설정해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참 지난 시즌 때와는 달리 이번 시즌 3에는 함께 사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모든 일이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실 둘 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더불어 살기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이더라도 가족들 간이라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말 많이들 공감되셨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엔 마음 챙김이라는 강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